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도 캐나다 텍스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시작은 둘 다 영국 식민지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은 전쟁을 거쳐서 독립을 했고 캐나다는 영국에서 너네 나가서 니네끼리 해 하고 이렇게 미루는 데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혀 다르죠. 미국식하고 영국식 정도로 다르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고요. 캐나다는 유럽과 비슷한 사회주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아요. 그만큼 텍스 베니핏도 많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을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없어요, 여기는. 그거랑 부가급여 이건 보통 베니핏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4대 보험 뭐 이런 게 되겠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제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거주자. 거주자 기준이 국가별로 세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속증여세가 없다. 저는 그래서 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뿐이 아니죠. 캐나다가 좀 빨랐을 뿐이죠. 71년에 폐지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많습니다. 원래부터 없던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상속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진 않겠죠.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현금을 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 오르면서 양도세를 안 내려고 그냥 증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증여세가 더 낮다고. 그런데 캐나다는 자산을 증여를 하면은 양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도를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세율은 낮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율이 최고 48%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과표의 반만 잡기 때문에 24%가 최고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뭐죠? 소규모 주택, 소규모 주택이 아니죠. 소규모 사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어, 가중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65%까지 올라갑니다. 그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이니까 세금 자체는 낮다고 봐야죠. 그리고 배우자 증여할 때는 한국처럼 비슷합니다. 양도세를 이연해요. 그러니까 증여할 당시에 어, 없애는 게 아니고 원래 예를 들어서 1억이 샀는데 지금 뭐 2억이 됐다. 그러면 원래는 1억이 돼서 과세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인한테 혹은 뭐 남편한테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원가는 1억으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3억이 됐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재산 분할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간 그 손실 이전도 가능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소득세 할 때 기본 공제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 공제뿐 아니라 어떤 양도 차익이나 양도 손실 그것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급여를 보죠. 한국은 4대 급여, 4대 보험이 기본적인데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기본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무료입니다. 한국은 의료보험료를 내죠. 근데 캐나다는 의료보험료를 안 내요. 하지만 회사에서 냅니다. 회사에서 내는데 그게 주별로 좀 달라요. 그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부가급여만 보면 이건 개인이 받는 급여니까 어,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손비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개인한테 이거를 과세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그런 건 아니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 있죠. 예를 들면 의료비가 여기는 전부 의료보험을 통해서 무료죠. 하지만 예외가 있는 게 있어요. 치과와 안과 같은 경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값. 약값은 왜 의료보험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값까지 세 가지는 이걸 받는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치료를 받는 건데 치료 자체가 캐나다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럼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죠. 그거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는 손비 인정을 하지만 개인한테는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됐죠. 그리고 헬스장이라든지 혹은 골프클럽 같은 게 만약 업무상 필요하다. 업무상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접대를 하려면. 그러면 한국은 좀 까다롭게 인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밥을 사줘도 어, 매출의 몇 퍼센트 이내만 하게 돼 있는데 캐나다는 밥을 사주게 되면 그게 접대비라 하더라도 반만 인정을 해줍니다. 반은 접대하니까 한 사람은 직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반은 고객한테 간 거는 반은 그거는 손비를 인정을 하는데 반은 직원이 먹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손비 인정을 안 합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극장식 식당 같은 데 갔다고 치면 그 중에는 극장에 대한 게 있고 식사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극장에 대한 거는 그거는 손비 인정을 해줘요, 100%. 하지만 식사에 대한 거는 반만 인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있던 헬스클럽이나 뭐 이런 연회비가 업무상 필요한 거,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면 당연히 부인을 하죠.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거라면은 인정을 할 법도 한데 이것도 부인을 합니다. 캐나다가 소득세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대신 개인한테는 비과세 소득을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손비 부인을 하면 어, 법인세를 때리니까 개인한테 또 때리면은 그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업시 부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세금은 내야 되겠죠. 법인세하고 법인세가 여기는 좀 달라요. 한국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인 소득세법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냥 소득세법만 있습니다. 그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똑같은 세율에 다만 항목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인데 여기는 의료보험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대 보험만 있습니다. 대신 의료보험료와 주민세는 주별로 조금 다른데 알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의료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소득 대비 일정액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일부 주,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개인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득별로요.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마니토바, 뉴펀들랜드, 온타리오, 퀘벡 이렇게 네 나라에서 내죠. 한국은 주민세가 소득세 10% 지금 지방 소득세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주민세가 있는 나라가 있고 프로빈스가 있고 없는 프로빈스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는 한국과 똑같이 일정 규모까지는 선택할 수 있죠. 어, 3만 불, 여기는 3만 불까지 미만은 그냥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할 수 있고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도 직원 3명 이상인 경우만 제공을 하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한국이 세율이 낮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봤는데 캐나다가 지금 여기는 제일 높은 거로 나오거든요. 3.1%로. 근데 이게 사실은 모두 3.1%가 아닙니다. 높은 데가 3.1%예요. 예를 들어서 뉴브런직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1.5%지만 임대를 하는 경우는 3%가 되고요. 뉴펀들랜드는 똑같습니다. 1가구든 다가구든 0.7%입니다. 그리고 퀘벡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가구인 경우에 세금이 더 적어요. 한국은 지금 0.9%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올해는 7.2%로 이제 올랐죠. 법인 같은 경우. 그리고 거래세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1,000불이나 뭐 2,000불 정도. 이건 주별로 또 다 다른데
그냥 어찌 보면 실비 변상적인 급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 등록세, 교육세 이런 걸 내죠. 그 정도 비용인 거고, 근데 한국은 이게 엄청 높죠. 지금도 1.5%인데 이걸 뭐 12%까지 올렸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살 일이 없어서. 어쨌든 좀 비정상적으로 한국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부와 거주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거주자는 세계적으로 보통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세법상의 거주자 판정을 합니다. 이건 국적하고는 달라요. 캐나다에서도 예를 들어 학생이다. 그러면 183일 이상 있을 경우가 높겠죠. 그게 뭐 6개월짜리가 아닌 이상은 계속 있겠죠. 그러면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갔다 그러면 국적은 캐나다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한국은 2년치를 합산해서 183일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3개월, 작년에 3개월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6개월이 되니까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3년치를 합산합니다. 다만 당해년도는 모두 하고 작년은 3분의 1 그리고 2년 전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게 183일이 넘으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예외적으로 거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일부 조세 회피 국가들인데 그런 데는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없죠. 그냥 정액세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거주자로 두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텍스 헤븐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분이 홍콩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은 선박을 운영했어요. 근데 선박도 어, 그게 자기가 선주의 국가에다가 등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배가 국내에서 운항하는 경우는 그 나라에 당연히 등록을 하겠지만 배는 대부분 국제 운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 운항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공해상에 있고 반 정도는 한 나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다른 나라에 있겠죠. 국제 운항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적선이 있고 비국적선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국적선 같은 경우는 그 배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비국적선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발생한 세금만 소득만 신고를 하죠. 한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는 지금 비국적선으로 운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홍콩 아니면 사실 비국적선이 제일 많은 데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하고 파나마, 뭐 마샬 군도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아요. 캐나다에서 아까 어, 뭐죠? 등록세, 취득세가 뭐 몇천 불인 것처럼 여기도 그냥 정액세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두면은 많은 세금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도 홍콩에다가 등록을 하고 홍콩에서 거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한국도 바꾼 겁니다. 2년치로. 어, 이거는 뭐 우리가 검토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바뀔 거라는 건 아셔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183일 룰이 일반적이고 다른 나라에 거주를 하면은 그 나라의 세금 전 세계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소득세를 정액으로 받는다면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그런 경우는 과세 당국에서 예의주시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벌면 좋겠네요. 자,
이 기부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훨씬 더 선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면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1,000만 원을 만약 기부를 한다. 그러면 뭐한 1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게 4불을 가지고 100불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98%가 96%죠. 96%의 소득공제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가 되는 주식을 삽니다. 자원탐사 관련 주식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자체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올랐다면 예를 들어서 뭐 2배 올랐다. 그럼 2배로 과표공제를 해주죠. 아니면 사자마자 바로 했다. 그러면 100% 과표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200% 과표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이 주는 효과를 따지면 최고 소득세율이 48%라고 그랬죠. 그 2배가 되니까 96%가 돼서 예를 들어서 100불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96불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불 현금이 나가면은 2,500불의 기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세금을 뭐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세금보다 더 좋은 거는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공무원보다는 이런 더 잘하는 그런 민간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게 자선단체일 수도 있고 장학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런 장학이나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리소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약 96%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했다면 2억 5천 정도를 기부한 효과가 생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2억 5천을 기부를 하면 실제로 나한테서 나가는 돈은 1,0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해보니까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명확히 얘기하면 11%입니다. 주민세가 있으니까. 자, 오늘 카나다 절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처음 이틀 전에 했던 게 역시 절세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책이 조금 더 자세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뭐 신탁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신탁을 쓸 정도가 되면은 돈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주자 부분하고 기부 부분도 넣었으니까 신탁 부분도 넣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신탁은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올해 돈 많이 벌어서 기부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신탁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